여러분들의 노후 자금 누구를 위한 겁니까?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손녀 도시락 준비까지 하는 무급 가정부에 생활비, 학원비 요구까지 하는 며느리. 41년 교직 생활이 이렇게 무시당하고 무의미한 일인가 자괴감에 빠진 주인공 이경숙은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1년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평생을 바쳤죠.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나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쓸쓸하잖아요. 손녀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효자로 키운 보람이 있네. 며느리 지영이도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손녀도 할머니 계시면 좋아할 거예요.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이사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손녀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오신 거 환영해요. 매일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자 사는 빈집보다는 가족과 함께하는 게 낫겠지. 손녀도 돌봐주고 아들 내외 뒷바라지도 하면서 이게 바로 노년의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작은 아들 부부는 해외 발령을 앞두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출국 전까지라도 함께 계셔요. 그런데 지영이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기로 했어요. 동생네는 곧 해외 나가실 거잖아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복선이었다는 걸. 이사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손녀 도시락을 쌌어요. 지영이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 말도 없었어요.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설거지가 쌓여 있었어요. 빨래도 돌려야 하고 청소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도 바쁘니까 내가 도와야지. 그런데 지영이는 요가를 다녔습니다. 필라테스도 다니고 친구들과 브런치도 먹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뭐 하세요? 저녁 준비는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손녀가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을 맞춰야 했어요. 간식도 챙겨주고 숙제도 봐줘야 했죠. 아들은 야근이 잦아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지영이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김치 담그실 때 간 좀 약하게 해주세요. 요즘 건강식 하잖아요. 어머니, 청소기 돌릴 때 구석구석 좀 해주세요. 먼지가 그대로인데요. 제가 하면 이렇게 안 남는데.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잔소리만 늘어갔어요. 41년간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건만 이제는 며느리에게 교육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손녀 앞에서였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해준 반찬 먹기 싫으면 남겨. 엄마가 다른 거 시켜줄게. 지영이는 손녀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어요. 손녀가 잘 먹을까 싶어서 레시피도 찾아보고 영양도 생각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쉽게 부정당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지영이가 안방 침대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밝았어요. 응, 나는 편해.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시니까. 손주 픽업도 하시고 밥도 하시고. 나는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돼.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몸이 굳어버렸어요. 지영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아니, 생활비는 당연히 보태주시지. 연금 나오시잖아. 그 돈으로 뭐 하시게? 우리랑 같이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 집에서 며느리인가? 아니면 가정부인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이야기 계속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예전에는 출근 준비를 하던 시간이었죠. 이제는 손녀 도시락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지영이가 깰까봐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냉장고 문도 살살 열었어요. 불 켜는 소리도 최대한 작게 냈죠. 손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겼습니다. 계란말이를 예쁘게 말아넣고 방울토마토도 씻어서 담았어요. 소시지도 구워서 모양을 내고 밥도 동그랗게 주먹밥으로 만들었습니다. 41년 교직 생활 동안 이런 정성을 쏟은 적이 없었어요. 제 자식들 키울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싸줬는데 이제는 손녀 도시락에 제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7시가 되면 손녀를 깨웠어요. 서연아, 일어나야지. 학교 갈 시간이야. 손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졸려요. 조금만 더 잘래요. 손녀의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5분만 더 자자. 할머니가 옷 챙겨 놓을게. 그 사이 지영이는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8시가 넘어서야 느릿느릿 나왔어요. 어머니, 커피 한 잔만 부탁드려요.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거든요.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지영이는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했어요. 손녀는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현장학습 가요. 그래? 재밌겠네. 엄마는 바빠서 못 가. 할머니가 데려다 주실 거야. 지영이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경쾌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손녀의 준비물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9시 반이었습니다. 설거지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어요. 지영이가 먹은 커피잔과 접시들, 아들이 급하게 먹고 간 아침 그릇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청소기도 돌리고 걸레질도 했어요. 화장실도 닦고 베란다도 정리했습니다. 손녀 방도 치우고 침대 시트도 갈았어요. 점심때가 되면 혼자 간단히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점, 된장찌개를 끓여 먹을 때도 있었어요. TV를 보며 먹는 점심이 쓸쓸했습니다. 오후에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지영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장 보실 때 이것 좀 사다 주세요. 사진이 몇 장 왔습니다. 유기농 채소와 비싼 과일들이었어요. 값을 보니 10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카트에 담았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지영이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생활비를 보태달라니. 제가 밥도 얻어먹고 재우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큰아들 집에 얹혀 사는 신세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다. 얼마나 필요하니? 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매달 그 정도만 보태주세요. 50만 원이면 제 연금의 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겠다고 답했어요.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지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학원비가 올랐어요. 이것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손녀 교육비까지 제가 대야 하나요? 그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알겠다. 할머니가 낼게. 결국 저는 매달 80만 원을 지영이에게 주게 되었어요. 생활비 50만 원과 손녀 학원비 30만 원. 제 연금은 거의 다 며느리 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아들이 지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엄마 용돈은 드렸어? 어머니 쓰실 돈 있으셔야지. 지영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쓰실 데가 어디 있어요? 집에만 계시는데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연금을 다 가져가면서 용돈은 드렸냐니요. 제가 쓸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돈 안 써요? 친구도 안 만나고 어디도 안 가요? 응,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는 서연이만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1년을 교사로 살았어요. 제 월급으로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 없이도 씩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어요. 지영이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며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전화 갔다 올게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저녁은 육식까지 준비해 주시고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서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이의 핸드폰이었습니다. 깜빡하고 두고 간 모양이에요. 핸드폰을 들려고 했는데 화면이 켜졌습니다. 잠금이 풀려 있었어요. 카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라는 단톡방이었어요. 호기심에 열어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보기에 제 이야기가 보였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힘들어. 집에 맨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어.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면을 눌렀어요. 단톡방이 열렸습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쭉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도 연금은 나오잖아. 그 돈 쓰면 되지 뭐. 지영이가 답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퇴직금도 있고 보험금도 있어. 남편 돌아가셨을 때 받은 거. 친구가 물었어요. 얼마나 되는데? 한 3억 정도. 그래서 우리가 모시겠다고 한 거지. 동생네가 데려가려고 해서 뺏어온 거야.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더 읽고 싶지 않았지만 손은 스크롤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럼 매달 생활비도 받는 거야? 당연하지. 연금에서 50만 원 받고 손주 학원비도 30만 원 받아. 친구가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너 완전 대박이네.
공짜 가정부의 용돈까지 받고 지영이의 답장이 이어졌어요. 그러게. 시어머니 돈 때문에 참는 거지. 누가 좋아서 모셔? 집에서 맨날 얼굴 보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또 다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애는 봐주잖아. 지영이가 답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할머니가 손주 안 봐주면 누가 봐줘? 그것도 못하면 왜 우리 집에 있는 건데?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핸드폰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41년간 교직 생활을 했어요.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 때문에 참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공짜 가정부.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영이의 메시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 돈 때문에 참는 거지. 누가 좋아서 모셔? 효도한다며 모시겠다던 말들.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제 퇴직금과 연금, 남편이 남긴 보험금, 그것들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 좀 더 주세요. 다음 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되었어요. 손녀 도시락을 쌌습니다. 계란말이를 하다가 손이 멈췄어요. 손녀가 이제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영이는 손녀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할머니는 우리 집 일하는 분이라고 하진 않았을까요? 학교에 손녀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경숙 선생님, 요즘 손주 키우시느라 바쁘시죠? 행복하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 웃음은 쓸쓸했습니다. 행복하냐고요?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문득 작은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될까요? 그때 지영이가 강하게 거절했었죠. 어머니는 우리가 모시기로 했어요.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작은 아들 부부에게 빼앗기기 싫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손녀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 집 일하는 분이에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엄마가 전화로 이모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에 일하러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손녀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할머니는 서연이 할머니야. 서연이를 사랑해서 같이 있는 거야. 손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렇구나. 엄마가 이상하게 말한 건가 봐요. 학원 앞에 손녀를 내려주고 돌아왔어요. 집까지 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지영이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7시까지 차려주세요. 남편이 일찍 온대요. 네.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41년 교직 생활이 이렇게 무시당할 일인가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모두 선생님을 존경했어요. 졸업 후에도 찾아와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저를 공짜 가정부라고 불렀어요. 돈 때문에 참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작은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외 발령 준비로 바쁠 텐데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작은아들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형수님이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작은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형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며느리의 단톡방 이야기를 했어요. 공짜 가정부라는 말, 돈 때문에 참는다는 말,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작은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형수님이 그랬어요?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요? 응, 엄마가 직접 봤어. 핸드폰에 다 있더라. 잠시 후 작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진심이에요. 민수 아빠랑 얘기했어요. 어머니 모시기로 했어요. 저희가 해외 나가기 전까지라도 같이 계셔요. 작은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1년 전 제안했을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때는 지영이가 막았었죠. 고맙다. 하지만 엄마는 혼자 살아볼까 해. 너희들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짐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혼자 서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오후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좌를 열어봤어요. 남편 보험금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여유가 있었어요. 작은 전셋집 하나 얻고도 충분히 남았습니다. 연금도 매달 나오니까 혼자 살기엔 문제 없었어요. 며느리에게 주던 80만 원을 아끼면 더 여유로울 거예요. 생활비 50만 원과 학원비 30만 원. 그 돈이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퇴직 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지영이 눈치가 보여서 나가지 못했거든요.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책 냄새가 반겼어요. 41년간 교실에서 맡던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젊은 사서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혹시 자원봉사자를 구하나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아이들 책 읽어주는 일이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마침 찾고 있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그렇게 저는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41년 만에 다시 아이들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첫 토요일이 왔습니다. 지영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토요일은 서연이 봐주셔야 하는데. 도서관에 봉사가. 서연이는 내가 돌봐. 지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벌써 와 있었습니다. 7명의 아이들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거예요. 마음이 배고픈 아기곰 이야기.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책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웃기는 장면에서는 깔깔 웃고, 슬픈 장면에서는 숨죽이며 들었어요. 41년간 교실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쁨, 존경받는 선생님이라는 자부심, 모두 돌아왔어요. 1시간의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시는 거죠? 선생님이 읽어주시니까 책이 더 재밌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매주 올게. 도서관을 나서는데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어르신이었습니다. 선생님, 책 읽어주시는 거 봤어요. 정말 잘하시던데요. 혹시 전직 교사셨나요? 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41년 했죠. 오, 저도 교사였어요.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박진수라고 해요. 68살이에요. 저는 이경숙이에요. 64살입니다. 그렇게 박 선생님과 알게 되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제가 살게요. 도서관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박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처지예요. 아들 집에 살다가 나왔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큰아들 집에 있는데 힘들어요. 우리 서로 이해하네요. 교사 출신이라 자존심도 있고, 그런데 집에서는 무시당하고. 맞아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박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구나.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있구나. 매주 토요일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박 선생님은 좋은 청자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어요.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경숙 선생님, 혼자 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 1년째 혼자 살고 있는데 오히려 더 편해요. 정말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세요? 연금으로 충분해요. 크게 쓸 데도 없고 도서관 봉사하고 취미 생활하면서 지내요. 박 선생님의 말이 용기를 주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겠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이가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토요일에 나가지 마세요. 서연이를 누가 봐요. 제가 약속도 있고 바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내일이 생겼어. 서연이는 내가 돌봐. 토요일은 내 시간이야. 지영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도서관 봉사활동. 매주 토요일은 나갈 거야. 지영이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의견을 확실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부동산 앱을 열어봤어요. 전세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작은 원룸이 눈에 들어왔어요. 15평 남짓한 크기였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 전세금은 1억이었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 연락했어요. 매물 보러 가고 싶은데요. 언제 가능할까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약속을 잡았습니다. 드디어 제 공간을 마련하는 첫걸음을 떼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엄마 결정했어. 혼자 살 거야. 엄마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오히려 홀가분해. 너희들 걱정하지 마. 저희가 출국하기 전에 꼭 뵐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작은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다음 날 원룸을 보러 갔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산책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계약 진행해 주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선택하셨어요. 조용하고 살기 좋은 동네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첫 공간이었어요. 41년 교직 생활 동안 학교에서 살았고, 결혼해서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제 공간이 생긴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잖아요. 아들아, 엄마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 너희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무슨 짐이에요?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시는데요. 지영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이제 혼자 살고 싶은 거야. 다음 주에 이사 갈게. 그날 밤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사진첩과 소중한 물건들, 41년 교직 생활의 흔적들을 담았습니다. 감사패와 제자들이 준 편지들,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원룸으로 짐을 옮겼어요. 많지 않은 짐이라 금방 끝났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큰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저 들어가도 돼요? 아들의 얼굴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들어오렴. 아들이 방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했습니다. 엄마, 여기 괜찮네요. 햇빛도 잘 들고. 아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지영이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줄.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지영이랑 크게 싸웠어요. 동생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엄마가 며느리 단톡방 본 얘기. 그제야 알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회사 일만 신경 쓰고 집안일은 신경을 못 썼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괜찮아. 엄마는 이제 편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제 잘못이에요.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줄 몰랐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1년간 키운 아들이었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다만 아내의 뒷모습을 몰랐던 것 뿐이었어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너무 자책하지 마. 서연이가 엄마 찾아요. 할머니 어디 갔냐고. 엄마 편지 쓰고 있던데요. 손녀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말해줘. 할머니는 새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 오라고. 네, 꼭 데려올게요. 아들이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생활비예요. 매달 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엄마는 연금 있잖아. 너희가 쓰렴. 엄마, 그동안 엄마 돈 쓰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제가 드릴게요. 제 마음 받아주세요. 아들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겠다. 고맙구나. 아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원룸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해먹었어요.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이었지만 맛있었어요. 다음 날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낯선 중년 여성이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지영이 어머니예요. 며느리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영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가방에서 과일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돈댁, 정말 죄송해요. 우리 딸이 큰 잘못을 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어제 사위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딸한테 전화해서 한바탕 했어요. 지영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효도가 뭔지를 못 가르쳤네요.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지영 어머니가 허리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댁 마음 풀어주세요. 저는 지영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이건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편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요. 혼자 살아보니 자유로워요. 지영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딸한테 사돈댁 찾아뵙고 사과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사돈댁은 좋은 분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영 어머니가 돌아간 후 생각했어요. 지영이가 찾아올까? 사과하러 올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괜찮았어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에 갔어요. 아이들이 반겨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무슨 책 읽어주실 거예요? 오늘은 특별한 책이야. 용기에 관한 이야기야.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들은 집중해서 들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용기 낸 적 있으세요? 있지. 최근에 큰 용기를 냈어. 혼자 사는 용기를 낸 거야. 와, 대단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이 끝나고 박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경숙 선생님, 이사 잘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선생님 조언이 큰 도움이 됐어요. 다행이네요. 이제 어때요? 혼자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자유로워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혼자가 더 편해요.
박 선생님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실버 독서 모임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숙 선생님, 독서 모임 하나 만들까요? 우리 같은 어르신들 모아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그럼 제가 준비해 볼게요. 도서관에 공간 요청해 보고 회원도 모집하고요. 박 선생님의 제안이 기대되었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공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어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손녀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서연아,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할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아빠가 데려다 준대요. 그럼 언제든 오렴. 주말에 갈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미소 지었어요. 손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에 작은 아들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출국 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머니, 저희 내일 출국해요. 3년 있다가 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건강 조심하고. 어머니도 건강 챙기세요. 전화 자주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작은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함께 못 있어서 죄송해요. 하지만 항상 생각할게요. 괜찮아. 너희들 일 잘하고 와. 엄마는 여기서 잘 지낼게. 작은 아들 부부가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산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이 기대되었습니다. 도서관 봉사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할머니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1년 교직 생활의 자부심이 돌아왔습니다. 박 선생님과 실버 독서 모임도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10명의 어르신이 모였어요. 첫 모임 날이었습니다. 제가 리더를 맡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경숙입니다. 41년간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앞으로 함께 책 읽고 이야기 나눠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었어요.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었습니다. 첫 책은 박완서 작가의 소설을 골랐어요. 다들 열심히 읽어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숙 선생님 덕분에 책을 다시 읽게 됐어요. 혼자 읽으면 재미없는데 같이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교사로서의 보람이 돌아왔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경숙 선생님, SNS 해보세요. 요즘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던데요. 책 추천도 하고 이야기도 올리고요. 저도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선생님이 핸드폰 사용법을 알려주었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은퇴교사의 북토크라는 이름으로요. 첫 게시물을 올렸어요. 독서 모임에서 읽은 책 소개였습니다.
제 생각과 느낌을 적었어요.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좋아요가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도 몇 개 달렸어요.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저도 읽어볼게요. 선생님 글이 따뜻하네요. 구독하고 갈게요. 댓글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제 글을 읽어주고 있구나.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매일 조금씩 글을 올렸어요. 책 이야기도 하고, 도서관 봉사 이야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는 일상도 공유했어요. 구독자가 조금씩 늘어났어요. 100명, 200명, 500명. 한 달 만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응원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혼자 살아보려고 해요. 64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멋지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선생님 혹시 영초등학교에 계셨나요? 저 선생님 제자였어요. 김민지 기억하세요? 김민지. 기억났습니다. 똘똘하고 밝았던 아이였어요. 민지야, 선생님이 기억해. 잘 지내고 있니? 답글을 달았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예요.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됐어요. 꼭 뵙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제자가 교사가 되었다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주말에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어린 소녀가 이제 어엿한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못 찾을 뻔했어요. 민지야 많이 컸구나. 이제 선생님이 됐다며? 네, 5학년 담임하고 있어요.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교사 됐어요. 민지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41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구나. 제자가 제 뒤를 이었구나. 민지가 봉투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거 받으세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아니야, 이건 받을 수 없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있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꼭 받아주세요. 민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받았어요. 민지가 돌아간 후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41년이 보람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점점 커졌어요. 회원이 20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숙 선생님, 우리 작은 전시회 하나 해요. 우리끼리 쓴 독후감 모아서 도서관에 전시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해봐요. 모임 회원들이 각자 독후감을 썼습니다. 정성껏 손글씨로 적었어요. 저도 몇 편을 썼습니다. 도서관 한쪽 벽에 전시했어요. 실버 독서 모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 서서 읽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진을 찍어갔어요. SNS에 올렸나 봅니다. 그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어요. 어르신들의 진솔한 독후감이 감동적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은퇴 교사가 이끄는 실버 독서 모임. 인생 2막의 아름다운 도전. 기사를 보며 뿌듯했어요.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뒤쪽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돌아보니 큰아들과 손녀였어요. 손녀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보고 싶었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 집에 갈 거예요. 오늘 자고 가도 돼요? 그럼 할머니 집에 가자.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이런 일 하시는 줄 몰랐어요. 멋있어요. 고맙다. 지영이는요? 집에 있어요. 서연이랑 저만 왔어요. 아들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집에 손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손녀가 방을 둘러봤어요. 할머니, 여기 예쁘다. 작지만 아늑해요. 그렇지? 할머니도 여기가 좋아. 할머니, 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매일 생각했어요. 손녀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읽어보세요. 할머니한테 쓴 거예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손녀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오늘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할머니는 왜 우리 집을 떠났을까?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나? 나는 할머니가 좋은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손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연아,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집이 생겨서 행복해. 그리고 서연이는 언제든 올 수 있잖아. 할머니, 나 자주 올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그날 밤 손녀와 함께 잤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손녀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편하게 있는 것. 다음 날 아침 손녀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간단히 토스트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맛있어요. 그래, 할머니가 만들었어. 우와, 할머니 최고예요. 아들이 손녀를 데리러 왔을 때였습니다. 손녀가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언제든 오렴. 아들과 손녀가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았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저녁에 박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숙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시청에서 우리 모임을 지원해 준대요. 활동비도 나오고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신문 기사 보고 연락 왔어요.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래요. 우리가 선정됐어요. 와, 정말 기쁜 소식이네요. 경숙 선생님이 리더라서 가능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다 같이 한 거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6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처음엔 두려웠어요. 혼자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괜찮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자유롭다는 걸.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독서 모임에서 어르신들과 이야기 나누고, 박 선생님과 커피를 마시며 웃고, 손녀가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 모든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SNS 구독자는 3,000명이 넘었어요. 매일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할게요. 64세에 이렇게 멋진 삶이라니. 저도 선생님처럼 살고 싶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 되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어요. 연금으로 생활하고
가끔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 시청에서 나오는 활동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었어요. 책을 사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셔도 죄책감이 없었어요. 저녁에 옛 동료 교사들과 만났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이었어요. 경수가 너 요즘 SNS에서 유명하더라. 은퇴교사의 북토크? 응, 재미로 하는 거야. 재미로? 진짜 멋진 일 하고 있더라. 우리도 배워야겠어. 동료들이 부러워했어요. 퇴직 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부러움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41년 교직 생활. 그때는 힘들었어요. 아이들 가르치느라 바빴고, 학부모 상담에 시달렸고, 행정 업무에 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을 대하는 법,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모두 그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늦은 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도서관에 갔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박 선생님과 커피를 마셨고, 손녀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저녁엔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64세의 새로운 시작.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죠.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으로 살 겁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눈치 보며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합니다. 큰 집도 없고 여유 자금도 줄었어요. 하지만 자유는 2배가 되었습니다. 돈은 줄어도 행복은 늘었어요. 그게 제가 배운 진리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힘든 관계에 있다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4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요. 도서관 아이들이 말했어요. 할머니 선생님은 용감해요.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이 제일 기뻤습니다. 제 선택이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작은 원룸에서, 소박한 생활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았어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많이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본인 선택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존중받는 삶을 사시길, 자유로운 삶을 누리시길.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